그리고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콘텐츠 중에서 웹툰 매출이 YOY로 47% 증가했고요. 예, QOQ로는 4.7% 증가했는데 매출 금액이 3,696억인데 콘텐츠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87.9%. 예, 이번 분기인가 보다, 그죠? 그러면 이 콘텐츠 내에서의 매출 비중에 이 웹툰이 대부분이네. 네,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그 QOQ 성장도 되게 높고 이렇게 매출 성장이 계속되면 내년에 성장했을 때 이 QOQ 성장만큼이 47%라면 뭐 PER 한 40배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총 매출에서 내년 되면 이게 8천억이 아니라 저도 방금 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네이버 웹툰의 상반기 매출액이 7,227억이 나왔어요. 상반기에만? 네, 상반기에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여기 반기 표에 보면은 콘텐츠가 8,300억이 나왔었는데 8,300억 중에 7,300억 정도가 그 네이버 웹툰이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라고 합니다. 지금 7,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긴 했는데 영업 적자가 130억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그냥 그 올해 하반기에도 한 7,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1조 5천억 정도의 그러네. 연간 매출이 나오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적인 성장이 뭐 20%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 1조 8천억 정도에서 2조까지 내년도에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일단 QOQ 그 YOY 성장이 40%나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되면 예상치가 2조에서 한 2조 2천억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보통 이런 컨텐츠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나중에 한 30%만 나와도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을 꽤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사실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서 맞아요. 지금 네이버가 시총이 30조인데 쿠팡이 100조로 상장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한 4, 50조 하지 않나요? 40조 정도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20년 말에 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기업 가치가 최소 5조에서 10조 그 사이로 추정된다고. 20년 말에 네, 이미 20년 말에. 5조에서 10조 사이로 추정된다. 아. 아니 그때에 대비하면 지금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커졌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상장되면 20조에서 30조는 봐도 되겠네요. 근데 그때가 20년 말이니까 한참 유동성이 되게 좋았을 때여가지고. 아 20년 말에. 비싸고 힘들지 않을까. 지금 여기 써진 거는 최근에 뭐 증자를 좀 했나 봐요. 네. 증자 발행 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땐 한 5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기사도 있긴 있네요. 아 증자할 때 예. 기업 가치를 5조 정도로 예. 보고 했다. 예. 네. 근데 내년도 매출액이 2조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 그 정도면은 한 PSR 기준으로 뭐 한 5배, 적어도 한 10조는 그래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20년 말에는 이 저금리에다가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뭐 한창 비싸게 거래될 때였으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반값으로 보면 한 5조 정도가 맞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근데 내년도에 시장 상황이 좀 완화되면 10조에서 15조 이 정도는 충분히 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계속 주고받고 토론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네이버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좀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에 실력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 흐름이랑 투자활동 현금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 고수시네요. 영업활동 흐름을 보신다는 거는 고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투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번 거의 한 80% 이상을 다 투자활동 현금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막대한 자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한 그 문구를 확인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냥 제 내피셜로 이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인공지능 쪽에 투자한 게 아닐 것인가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 보고서에서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를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또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초대규모 AI 한계 극복 및 고도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고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챗 GPT는 채슬리 투자자문을 모르지만 하이퍼글로벌가 채슬리 투자자문을 안 이유가 이 연구 개발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그러니까 해보네요. 최상무님 바꾸세요. 네? 그걸 잘 맞지도 않는 걸 돈 내고 쓰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대규모도 아니고 초대규모니까 딥러닝 언어 모델 및 엔진 개발에 이제 힘쓰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 서울대 특히 이제 그 교수님들이랑 연구진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래가 밝지 않을까, 연구 개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링 할 때 요 얘기를 사실 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찐카와 뻥카를 가릴 때 재무제표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조작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면 지금 네이버가 20년부터 매출이 되게 좋잖아요. 5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2천억, 9조 7천억. 매출 성장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장을 하는 기업 중에 이 재무제표가 아주 섹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출이 이렇게 최근 3개년도 좋게 만드는데 그거에 외상 매출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 아는 회사한테 우리가 매출을 좀 계속 매출 성장이 나오는 것처럼 좀 보여야 되니까 한 200억 원은 치면 사줘. 그리고 나중에 2, 3년 뒤에 취소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외상 매출로 해가지고 외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은 높게 잡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잡히죠, 최상무님. 그죠? 그렇죠. 예. 그 현금이 대신- 아니니까요. 예, 예.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안 늘어나요. 예, 그런 조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 체크를 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이영진 프로님이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함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게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추이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 그죠? 20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났잖아요. 그런데 23년에 매출이 더블로 났는데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예, 그러면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겠죠, 아마. 떨어졌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조 4천억에서 2조 1천억이 나왔어요, 올해. 그죠?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오히려 일부러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체크해 봤더니 더 내용이 좋네. 사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년도에는 22.9%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조정의 이유가 작년 연말하고 올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5%가 깨졌었다고 그죠? 그 최근에는 어떻게 좀 회복됐습니까? 이번 2분기 발표에서 15.48% 나왔네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등 사실 주가가 언제 꼭지를 치는가 보면 영업이익률이 딱 꺾일 때 주가가 꼭지를 치는데 바닥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바닥도 14.49를 찍고 지금 15.48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최성모님 예. 그 사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예. 지금은 이익을 줄여놔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나중에 다 이익으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그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의 발생주의 차이잖아요. 네. 결국 그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은 술이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간단한 예로 그 회계 수업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 그냥 신용분석사라는 그 자격증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한 게 아, 그렇군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신용분석사를 공부하셨는데 조금 공부했다고 하니까 네, 겸손하신 건데 이걸 왕창 줄이는 방법이 감가상각을 상각을 할 때 가속상각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률상각법이 있고 그러니까 1,000억이 들어갔으면 1,000억을 5년 동안 200억 하는 방법이 있고 가속상각법은 처음에 500억을 잡아버리는 거죠. 네, 500억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300억 잡고 그 다음에 150억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업현금 흐름은 안 달라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업현금 흐름이 상당히 오래 좋은데 이익은 별로 많이 증가 안 하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익이 확 나빠질 일은 없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영업현금 흐름하고 실제 영업이익하고 차이 나는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숨겨져 있는 이익이 상당히 괜찮겠다. 영업이익률이 나중에 가면서 꺾이지는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구성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8.29%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5% 그리고 자사주가 한 8% 정도인데요. 네. 너무 아름답고 깔끔한 모범적인 지배구조라고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정말 단순하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투명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주 구성만 봐도 그냥 외국 기업이에요. 미국 회사 보면 대주주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예. 펀드들만 쭉 나오고 있고. 그 사실 이혜진 의장님 지분이 한 4% 되나요? 로우 싱글이지. 그렇죠. 네. 5%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의장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CEO잖아요. 그죠? 의장으로 지금 계시지만 기업의 문화라든지 경영의 어떤 투명성 뭐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뼈대를 딱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관한 그런 부분은 사실 네이버를 다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고 여기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영권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서로 교차해서 갖고 있는 게 있죠. 미래에셋이 네이버를 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의 국내 경쟁사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하면 실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대 산맥이고 이제 뭐 카페24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네이버 상에서는 경쟁사라고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런 다른 이제 종목들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포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단연 조금 압도적인 1등이라고 이제 탑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한때도 카카오도 30-40조 됐었는데 카카오 시가총액이 최근에 52조 신저가가 나오면서 지금 20조가 깨졌어요. 네, 19조 4천억인데 그래도 카카오 전체 패밀리들 보면 네.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엔터 게임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합산 시총은 이제 큰데 그게 다 분할 상승해서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30조 이상 아마 유지가 되고 있을 건데 좀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는 네이버의 추정 실적 이게 또 중요하죠. 네, 네이버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이제 향후 추정 실적 컨센서스인데요. 23년, 24년에는 매출액 상승으로 지속적인 영업이익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깔끔하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최근 3년 동안에도 20% 이상 꾸준히 매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3, 24 넘어갈 때 19%, 13% 이 정도 매출 증가는 뭐 무리한 네. 그 추정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포시마크 인수한 거. 그 부분은 자료에 사실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N에서 다루셨나요, 혹시? 캔슬링 할 때 N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이슈가 네이버의 부정적인 이슈로 좀 주가에 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뉴 마켓을 좀 그쪽으로는 잡지 않았고 이제 오로지 AI 클로버 쪽으로만 잡아서 예. 사실 근데 이 포시마크 편입 효과 제라고 첫 페이지에는 써놓으시긴 했어요. 써놓으셨는데 미국의 기업의 성장을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인투이트 했었죠, 그죠? 예. 인투이트도 29개, 7개 회사를 M&A 했어요. 29개는 그때 2000년대. 예. 2000년대는 29개 진출하고요. 합쳐서 하면 지금까지는 50몇 개 정도 인수했습니다. 그래요? 5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했듯이 사실은 미국 기업의 최근 20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 M&A를 통해서 계속 매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포시마크 인수는 저는 꽤 의미 있는 하나의 이정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때 이 회사가 170달러를 하던 걸 주당 17불인가 굉장히 작년에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거의 바닥일 때 아주 싸게 1조 7천억 정도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포시마크가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같은 그런 거라서 근데 수익을 관련 낼 수가 있냐 M&A도 보면 이 허접한 기업들이 M&A 할 때 보면 야, 니네들이 본업도 못하는데 저렇게 어려운 기업 인수해가지고 수익은 낼 수 있냐 이런 생각 드는 기업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네이버가 되게 자신감을 가졌는데 네이버의 그동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빠르게 흑자 전환시키겠다 했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던 걸로 했다라고 기억합니다. 네. 뉴스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그래도 N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로 캔슬림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땠습니까? 네, 이게 크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제 넣어보니까 5.9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가 3,727억 나왔는데 네. 작년 2분기가 3,300억 3,360억 나와서 예. 10% 약간 넘게 성장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 빼죠.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5.9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연간 영업이익 3년 전 영업이익과 올해 영업이익을 비교했어도 네.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가 0점 나오더라고요. 연평균 5% 이상 성장이 안 나왔군요. 19년 대비해서 1조 1,000억 하다가 1조 3,000억이 나왔으니까 연평균 5%가 안 나오겠네. 그래서 C와 A에서 점수가 이제 획득을 못하다 보니까 네. 최종 점수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요걸 5년치 최상문이 한번 예. 2018년 9,400억에서 예. 작년에 1조 3천억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CAGR이 하나 얼마 나오죠? 사실 윌리엄 오닐의 책에는 5년 최근 5년에 대한 CAGR을 써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네요. 그러면 연수가 22년 18년. 아니 5년 22년 18년이잖아요. 예. 그죠? 팔 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좀 점프를 했는데 CAGR 한 8.5% 나옵니다. 그렇죠. 예. 8.5% 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8.5%에서 5 빼가지고 굳이 3.5점 점수를 제가 한 3.5점 정도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빵점을 주기에는 좀 그래요. 5년 연평균 성장률이 그래도 8% 후반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N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N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혁신 기술 뭐 새로운 성장주 이런 부분은 N을 판명하기가 되게 쉬운데 오히려 블루칩 기업들 있잖아요. 예. 블루칩 기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N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C랑 A는 그래도 이런 재무제표에 있는 수치를 찾아서 넣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N을 바라보면서 계속 모니터를 바라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N을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첫 번째 글로벌 탑 티어인가, 네.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 그 기업탐정 채슬리 채팅방에 있는 많은 수강생분들과도 토론을 했는데요. 네이버만 놓고 보면은 저는 세계적인 그 수준의 플랫폼 기업과도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만 놓고 보면은 챗 GPT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직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탑 티어를 주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세컨 티어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제 5점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무. 세컨 티어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세컨 티어로 가거나 탑 티어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그 오픈 AI 같은 그 앱을 평가하는 리서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기관들의 그 기관들이 집계하는 또는 평가하는 수치 자체를 보면은 대체로 MAU나 뭐 이런 걸로 하니까 글로벌한 거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죠. 네. 저도 뭐 똑같이 탑 티어로 점수를 주기에는 뭐 전자상거래도 아마존이라는 또 쿠팡도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예, 탑 티어가 아니라. 하지만 국내에서의 이 독보적인 또 경제적 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탑 티어들이 구글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한국에는 가니까 이거 네이버 전자상거래 네이버 검색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1등을 못하고 있네. 그 정도로 또 위협적인 세컨 티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 5점 주는 게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 또 어떤 부분이 있죠? N에서. 그리고 또 이제 20% 이상 매출 성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해봤는데요. 그 매출의 구성 비중을 보았을 때 아직 그 클라우드 부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장성을 이제 해 나간다면은 향후에 이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부분이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가져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주관으로 만점을 줬습니다. 20% 이상 매출 성장 가능한 부분 AI에서는 이 부분은 20% 이상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또 검색 시장 광고를 이쪽이 또 오히려 뺏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 수를 봤을 때 해외에서는 단연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 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가 이제 코 GTP, KT의 믿음, SK텔레콤의 A닷, LG의 엑사원, NC소프트의 바르코. 실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이버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경쟁 기업 수가 많구나 해서 이제 5개 이상의 경쟁 기업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마이너스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줬네요. 실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이 점수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설득당해서 그런 거 마이너스 5점을 경쟁자들이 많구나. 야, 물론 SK텔레콤이랑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소비자들 얼마나 이쪽 가서 머무를 건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이긴 한데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회사들이 사실 근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의 시장을 잠식할 수는 있죠. 여기가 월등하게 잘 만들어 버리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5점. 다음으로 지배구조 점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범적인 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 회장님부터 지분이 4%가 채 안 된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점수는 이제 만점 5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지배구조. 사실은 지배구조가 뭔가 개선이 될 때 점수를 주는 거긴 한데 사실 네이버 정도의 이런 아주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점을 또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 마켓인데요. 네이버의 이제 새로운 신동력으로 2가지 사업 영역을 볼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생성형 AI 클로바이고 두 번째가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앞둔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제 평균 성장률을 구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실력이 되지 않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영역이라면 10점 정도는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상무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돈 내고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쓰지는 않다가 챗GPT에다가 예. 25분이나 예.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분명히 뉴 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쓰는 이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서도 향후에 요즘 기업체들도 B2B 거래도 많이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뉴 마켓에 대한 부분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점을 줬다는 거네요.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냥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거는 B2C잖아요, 흔하게. 네. 근데 B2B에서는 사실 기업 간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명확하게 알긴 어려운데 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또 명확해지면은 분명히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를 하면 클라우드 하는데 월 100만 원인데 이 클로바 서비스를 받으려면 1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하면 아마 다 묶어서 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역할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수 10점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S면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닙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남궁대리 뭔가 그래도 요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눈빛이에요. 예, 어떤 게 있죠? 아니, 뉴의 시점이 좀 그러니까 한국 그 검색에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해성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규제도 많고 정부 규제도 많아서 그래서 뭐 뉴는 되겠지만 이게 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그런 것 같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네이버가 점유율이 국내 시장 그러니까 85%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8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글로벌한 것 같지 않다. 다 국내 시장이고 검색 자체가 이미 국내에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잘하겠지만 왜냐면 미국 그 번역이나 이런 게 네이버보다는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리고 검색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나 뭐만 검색해도 다 유해성이 문의해서 다 맞기 때문에 뉴마켓 10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감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말 잘하셨어요. 네. 그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다 들어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남궁대리의 의견은 저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C하고 A에서 뭔가 이익 모멘텀이 있을 때 이게 N에서 발생을 한 건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하이퍼클로바 X로 통해서 C하고 A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죠. 예, 이 뉴마켓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하게 대세야.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뉴마켓에 해당돼서 점수를 준다. 그거는 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확인을 하고 해도 되지 않나. 아직 유료 서비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최 상무님 말씀대로 지금 B2B 그 스마일 게이츠랑도 계약을 했고 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로 수익성을 가져오는 계약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래도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극히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아마 네이버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가지고 계시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10점을 주셨는데 우리 남궁대리의 의견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5점을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B2B에서 그런 신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 죽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기관 동량 S 우리가 I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연기금 매매 동량은 어땠습니까? 9월 26일 날 47.16%였고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월 27일자에 보면은 47.45%였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네. 0.2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 엑셀식은 그 소수점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빵점이고. 빵점입니다. 네, 그 전에 L을 안 했다 그죠? L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좀 2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냥 네이버에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8월 3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 약 20% 정도 아웃퍼폼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10점 부여했습니다. 20%라서 10점 부여했습니다. 근데 좀 전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네이버가 플러스 0.75로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이게 추석 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많은 고민을 해서 오늘 오후장 시장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오늘이 9월 27일 오후 3시 지금 반이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의 미국 시장을 다 예상을 해서 오늘 종가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10월 달은 미국 시장이 다시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달이에요.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다 생각하면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로 나서 끝나고 계속 이게 10월 달까지 무너지는 장이라고 하면 오늘도 종가 저가로 끝내야 되거든요. 일단은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가서 지금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여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예요? 왜냐면 코스피가 올해 10.43%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가 14% 올랐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벡터 비교가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4% 정도 아웃퍼폼을 했네요. 예, 4% 정도 빵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코스피 대비 지금 수익률 비교는 잘못됐단 말이죠. 네, 지금 3.5% 정도 그 BM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8월 31일자라 오늘자 기준으로 네, 오늘 예, 8월 말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이라서 8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군요.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뭐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네. 3%? 네, 3.5%. 3.5% 예, 시장을 아웃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3.5점이 되나요? 빵점 빵점인가요? 아웃퍼폼을 못 아웃퍼폼을 못한 거예요? 10%당 5점이라 빵점 됩니다. 아웃퍼폼에서 빵점입니다. 10%당 5점이구나. 예, 그러면 아웃퍼폼 사실 뭐 이 정도면 뭐 아웃퍼폼을 못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빵점을 줘서 그러면 최종 점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중간에 점수에 좀 조정이 있었다 그죠? 네. 29.5점. 29.5점이에요. 예, 29.5점. 이걸로만 보면 이 회사는 성장주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챗GPT가 만들어낸 생성형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뜯어보면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사실 그렇죠. 뭐 현재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낙관적으로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M이 사실 강세장이면 100% 그리고 약세장이면 50% 미만 편입인데 일단 강세장이나 약세장의 기준인 코스피 5개월 이평선에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금 5개월 이평선이 아마 2570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460이니까 5개월 이평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성장주들이 이번 달에 조정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들 이 캔슬림을 알고 있는 거야. 5개월 이평선 깨졌네. 그럼 뭐 일단 주식 줄이고 보자. 그러면서 이번 달에 많은 좋은 주식들도 조정을 좀 본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강세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채우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최종 점수는 29.5점. 네. 네, 혹시 여기서 또 우리 남궁 대리처럼 예리한 또 지적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 뭐 더 있는 것 같은데 남궁 대리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저는 바꿔 말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좋은 종목이 아주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진짜 50%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오늘 아침에도 9시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어제 이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9시 땡 하자마자 떨어져 주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고. 샀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조지 소로스의 죄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세를 보면서 인식이 바뀐다고요. 투자자들이 맞아요. 공부가 안 된 투자자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 시세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 회사는 좋은 기업이구나. 떨어지면 나쁜 기업이구나.
그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 인식이 바뀌고 내 액션도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인데 시세와는 반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야 너무 매력적이네 해서 주식을 더 사셨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도 이제 많은 고객들을 뵈면서 그 본인들의 이제 주식 매매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실 때 예. 대체로 떨어져서 사거나 떨어져서 팔거나 또는 뭐 지루해서 사거나 지루해서 팔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세 근거에서 매매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그 자기 주관과 판단의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액션을 하시니까 보기 드문 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문님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가치 평가가 이 회사는 요 정도는 해야 되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방금처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또 싸게 살 기회를 주네 하면서 더 살 수가 있는데 일단 가치 평가를 안 해놓다 보니까 시세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세만 보고 판단해 가지고는 펀더멘털 분석인 거잖아요.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뭐 테크니컬 매매가 되겠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초 체력이 되고 테크니컬 매매가 붙었을 때 파워풀해지는데 오늘 아주 네이버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네이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 스터디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집 기업 탐정 최슬리 캔슬림을 찾아라 이영진 프로님 나오셔가지고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남은 추석 연휴 편안하고 풍요로운 추석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